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선배님들은 혹시 이 무더운 여름날에 공룡을 좋아하시나요? 갑자기 공룡은 또 적도 주변에서만 생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도 같은 날씨로 펄펄 끓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또 저 박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덥고 원래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장마가 굉장히 일찍 끝나서 선배님들이 좀 어떻게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오랫동안 하면서 근황토크 때 날씨 얘기하는 거 너무 뻔하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진짜 요즘엔 날씨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너무 덥습니다. 저희가 공룡입니까? 이 날씨 싫어합니까? 저희도 멸종되는 건 아닐까요? 어쨌든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겠지만 또 잠시 접어두고 오늘 영화 이야기 신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 소개해드려야겠는데요. 괴수 영화뿐만 아니라 또 사실 공룡 영화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우리 기도라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라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그 토론과제 방송 나오셨다가 굉장히 또 한 3주 만에 나오시나요? 나오셨는데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너무 그래도 그간 또 광고 기획을 하나 또 처리하고 며칠 안 됐습니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도라 선배님은 오픈해도 되죠? 네. 항상 오픈했으니까 광고계에 블루칩 계속된 블루칩 돌고래 유괴단 다 아시죠? 돌고래 유괴단 모르면 이제 간첩이라 이 말이야. 해서 돌고래 유괴단 소속 이제 PD님이신데 최근에 또 피칭 하셨다고. 근데 네. 굉장히 좀 가라앉아 계시네요. 다 지쳐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지친 이유는 제가 좀 전까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참석해서 영화를 보고 날라와가지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죽돌이가 되시는 우리 기도라님인데 그럼 부천에서 지금 이 녹음실까지 바로 오신 거군요. 네. 오늘 어떤 영화가 재미없으셨나? 사실 영화가 재미없어서 그게 가장 큽니다. 원래 영화 부천 그 지뢰라고 그러죠, 영화제에서. 지뢰 안 밟은 지 거의 10몇 년이 됐는데 오랜만에 밟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게 궁금합니다. 매년마다 영화제를 어쨌든 가시잖아요. 거의 빠짐없이. 근데 이제 또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통해서 영화제의 지뢰 작품들 좀 피하는 법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쵸. 혹시 좀 영화제에 갔을 때 지뢰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지뢰작 피하는 게 예전엔 좀 어려웠어요. 왜요? 예전에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활성화되기 전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럼 예고편 이런 게 없었어서 그래요? 네, 예고편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그 영어 제목이나 원제 같은 걸로 검색하면은 트릴러 같은 거 나오니까 대충 이제 이거 이런 느낌이야 걸러야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진짜 어려운 게 그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북 카탈로그에 프로그래머가 써놓은 그 몇 줄짜리 줄거리나 느낌 보고 가는 건데 이 영화제에서 배부하는. 그쵸. 근데 거기 보면은 대충 왔고 나오긴 해요. 진짜? 네. 근데 보통 이제 영화제에서 배부하는 카탈로그면 어쨌든 그 자신들의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얘기 써놓죠. 그러니까 근데 그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도 티가 나는 거예요. 너무 좋기만 하면 또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런 거라보다 다 좋은 얘기인데 뭐 어떤 그 불균질하지만 매력이 있다 막 이런 거는 결국에는 만듦새가 짜치다는 얘기고 좀 피해야 되는 수사들이 있는 거군요. 네, 어떤 장르의 불모지인 땡땡 나라에서 온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높은 확률로 영화가 이제 마탱이가 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또 그 나라의 그 장르가 불모지인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죠 보면.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런 거 몰랐을 때는 그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영화를 비웃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비웃는 그게 경우. 호러 영화였는데 뱀파이어 나오는 호러 영화였는데 막판에 사람들이 헛웃음 짓다가 다들 그냥 빵 터져가지고 그 등장인물들이 바보같이 행동을 해버리니까 그냥 이제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느라 피식피식 웃다가 나중에는 그냥 다 박장대소하면서 다들 이제 대동단결하는 느낌으로 질겜 모드로 네. 그냥 질겜 모드로 영화를 보는. 근데 그렇게 단연간의 어떤 학습을 걸쳐가지고 지뢰작을 피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또 못 피하셨네요. 감독님이 조졌더라고요. 오늘 작품의 감독님이. 네. 전작을 봤었고 전작은 또 만족을 하셨었나봐요. 네, 되게 만족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거는 좀 너무 영화 쉽게 만든 것 같다. 근데 이제 또 뭐 방금 이제 보고 오신 영화는 아무래도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접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부천을 매년 가시니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가장 큰 어떤 매력이랄까? 이런 거를 좀 한 번도 그 부천 영화제를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좀 그쵸. 소개를 해주신다면. 근데 이게 좀 불친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천 영화제의 매력을 느껴서 가는 사람은 원래 그거를 매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부천 영화제가 유입이 새로 뭔가 부천 영화제에 유입되기가 진짜 어려운 영화제인 것 같긴 해요. 전주나 뭐 부산이나 제천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진입장벽이 높다. 사실 위치상은 수도권이고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가시기 가깝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3대 영화제, 국내 3대 영화제에 껴주는 게 좀 되게 황송할 정도로 규모가 상대가 안 되거든요 사실. 전주와 부산에 비해서. 네, 특히 부산에 비해서. 그리고 그 두 도시는 워낙에 그 역사 깊은 관광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부천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완전 그 신도시에 있는 백화점들 안에 있는 그 CGV에서 영화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제의 그런 어떤 축제 같은 분위기? 이런 거는 그런 영화제 부산이나 전주에 비하면은 진짜 한 5분의 1도 안 되는 느낌? 근데 약간 공감이 가는 게,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저 기준에서는 전주나 부산이나 제천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가기는 가깝잖아요. 그런 어떤 교통 편의성은 분명히 이제 좋은 장점이지만 전주나 부산은 아싸리 내가 뭔가 영화제 김에 여행을 간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뭐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이래야지 이렇게 되는데, 부천은 좀 상대적으로 진짜 영화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 자원이 전주나 부산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상영작들만 보러 가는 분들이, 진짜 영화를 좋아하시는, 영화만 보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이게 좀 모험심을 좀 발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극장에서 보는 장르 영화들이 대부분 한국 영화 아니면 사실 미국 영화잖아요. 보통은 헐리우드 그렇죠. 아니면 한국 영화인데, 근데 뭔가 그 다른 언어의 장르 영화들을 공포나 호러 스릴러 이런 거를 봐보고 싶다. 그러면은 되게 좀 도전해 볼 만한. 그리고 뭔가 그 진짜 좀 그 새로운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전주나 부산처럼 어려운 영화는 없어요 여기. 맞아요. 그게 되게 장점이죠 보면. 다른 의미에서 어려운. 네. 보기가 어려운. 근데 저는 그거 못 볼 정도면 애초에 올까? 사람이 관객으로서 그 오려고 할까? 그러니까 그 장벽만 넘으면. 전주랑 부산이 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좀 현학적인 작품들, 철학적인, 전주가 되게 그렇죠. 철학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아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작품들이 많다면, 부천은 끔찍해 이게 무슨 영화야? 이러해서 보기 어려운 영화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만의 어떤 매력인 것 같고. 그렇죠. 어쨌든 판타스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영화제가 그 여러 나라에 있잖아요. 뭐 판타스틱, 뭐 판타지아, 뭐 그런 영화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이 있거든요. 보면. 맞아요. 그래서 부천은 확실히 그 판타스틱 영화제라는 타이틀이 좀 큰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년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들락날락 거리시는 우리 기도라님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지뢰작을 하나 밟으셔서 굉장히 처져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기도라님이 좋아하시는 시리즈를 다루지 않습니까? 해서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끌어올려 한번 하고 오늘 저희가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영화를 리뷰하기로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이 시리즈에 대한 어떤 추억, 애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서로 좀 이런 걸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기도라님은 어떠세요? 이 시리즈를 처음 만나시게 된 게 어떤 기억이신지? 이러니까 이게 연식 나오는데 제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 극장에 가서 본 영화가 주라기 공원 1이었거든요. 93년도 작품. 네, 그게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랑 이제 기도라님 나이 차이가 없진 않거든요. 저는 주라기 공원 2를 태어나서 극장에서 처음 이제 5살 때인데 기억이 정말 생생하거든요. 그 극장의 분위기랑 어떤 장면에서 너무 무서운 장면이어서 엄마가 눈을 가려주던 기억까지. 아마 그 랩터 나오는 장면 아니었을까? 아니 그 딜로포사우루스가 그 내들이 잡아먹을 때 그 목도리 쫙 펼칠 때 꽥 하니까 이제 놀랄까봐 그랬는데 너무 싫었죠 사실. 애기들은 그거 무서워. 그 남을까봐 그랬는데 기억에. 네. 근데 손가락 사이로 이미 다 봤기 때문에. 그럼 어머님이랑 눈을 대충 가리셔가지고. 어머님이랑 두 분이 가셔서. 아니 가족이 그때 셋이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러니까 저는 누가 이제 지금 직업을 감독을 어쩌다가 하게 결심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5살 때. 그 기억으로. 그 극장에서 계시를 받은 것 같다 나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 공룡기라고 그러거든요. 공룡기? 그 누구나 태어나서 공룡을 좋아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 있죠. 그 공룡 박사라고 불리우는 시기가 있거든요. 특히 남자애들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테크트리를 선택해야 돼요. 공룡으로 갈 것인지 로봇으로 갈 것인지를. 차로 가는 친구들도 있죠. 아 그쵸. 차랑 로봇은 복수 전공이 되거든요. 이게 변신도 하기 때문에. 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공룡을 택하는 친구들이 확실히 많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공룡을 택해서 직업 선택하는 것 같다. 네. 근데 그거 뭐 짤도 있거든요. 그 고생물학자가 공룡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냐. 자기 그 5살 때부터 7살 때까지 많이 알았다가 오히려 그 대학교 막 석박사 할 때는 몰랐다가 자기 자식이 그 나이 되면은 또 공룡에 대해 지식을 최고조를 찍는다라는 그 짤이 있을 정도로 한 20-30년 주기로. 네. 근데 저는 그 공룡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유지 중이다. 네, 지금 내일 모레 40인데 아직도 공룡기가 이제 끝나지 않아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공룡 모형 같은 거를 닥치는 대로 사서 모았는데 그 친구들이 아직도 다 갖고 계세요?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라기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취향이 자연스럽게 이제 괴수물로 넘어온 괴수물, 크리처물 이렇게 넘어가게 된 어떤 1차적인 계기가 그렇죠. 주라기 원초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되게 근본으로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도 비슷한 게 주라기 공원 2를 이제 저는 아빠랑 극장 가서 이제 저도 처음 극장 가서 봤는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영화 자체도 너무 재밌고 경이로웠지만 그 어두운 한 공간에 한 2시간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쪽 벽만을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경험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 주라기 공원 2 저는 세간의 평가가 생각보다 박한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지금은 근데 다들 평가 후할 걸. 선녀예요. 지금은 선녀 수준이 아니라 지금 거의 성모인데 성모 지금 거의. 이때만 해도 우리 스필버그 선생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 잃어버린 세계의 엔딩 장면 있잖아요. 그 이제 공룡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쫙 이제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프테라노돈이 깍 이렇게 울면서 빵 이제 암전이 되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쪽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그때 그 순간 때문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이게 9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라면 이 주라기 공원 시리즈가 영향을 안 줬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고 그렇다면 공룡 중에 특별히 좀 애정하는 공룡이 지금 너무 유치한 것 같아. 이런 거 하자고 지금 오늘 모인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우리 방송이 그냥 그거잖아요. 지금 팟캐스트잖아요. 네. 이게 청각 자료만이지 시각 자료가 없잖아요. 아니 시각 자료 유튜브에 넣을 수 있어요 사진을. 아 그렇죠. 이제 유튜브 나가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여러분 그 팟빵 채널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유튜브에선 사진이 들어간답니다 가끔. 네. 어떤 공룡 제일 좋아하시나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바뀌는데. 네. 아 근데 부동의 원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계속 바뀌어요. 아 그래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해 보거든요. 가끔 어떤 공룡이 제일 멋있지? 지금 현 시점에? 왜냐면은 이게 공룡이 점점 연구되면서 고증에 따라서 형태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죄송한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기도라님의 발언을 그대로 이제 조금 이제 발췌를 하자면 내일 모레 40이신데 아직도 최근 이번 시즌 최고 공룡 리스트를 뽑으시나요? 아니 이게 다들 사실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가려면 티라노 뭐 이러면 끝나는데 네. 다 티라노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티라노는 사실 너무 BTS야. 그러니까 너무 모두가 재미없잖아. 근데 스무스 라이크 버터야. 이게 내가 또 얘기를 하면 뭐 주인장이 모를 거 아니야 이게. 아니 뭔데요? 그냥 거기서 우리 대화가 멈출 거 아니야 그냥. 응? 아이 제가 그 머릿속에 물음표 띵띵띵띵 시각자료 진짜 금원십 이렇게 되니까 아니, 이제 유튜브에 시각자료 제가 검색해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룡이 요즘 기도라님의 BTS인가요? 근데 요거는 좀 재밌는 게 돌고 돌다가 돌돌 티는 아니겠죠? 돌돌 티렉스? 아니에요. 티렉스는 아니고 스피노사우루스로 들어왔습니다. 스피노 돌돌스? 네. 주라기 공원 3편에 원래 옛날에는 스피노사우루스 안 좋아했는데 고증 때문에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스피노사우루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주라기 공원 3편 때만 해도 약간 이제 그 등에 이 뭐라고 하나요? 벼이라고 하나요? 네. 벼이 있는 거는 달랐지만 좀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하게 그렇죠. 좀 두 발로 서서 이렇게 다니는 공룡처럼 묘사가 됐는데 이번 새로운 시작에서는 좀 이제 네 발로 기어다니는 듯하게 변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두 발 네 발도 있는데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 사실상 스피노사우루스는 이제 거의 육상 그러니까 완전 옛날에는 육상이 주 무대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수생 느낌으로 그래서 네 발로 부력 때문에 그리고 아예 그 생긴 것도 되게 거의 생선의 어떤 가물치의 그 쉐입을 가지고 있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데가? 입부분은 또 악어 같기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그 바리오닉스라는 이제 공룡이 있는데 걔랑 이제 좀 그 와리가리 하다가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얘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는 화석을 가지고서는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주라기 시대를 살아본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례로 하마의 뼈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맞아 봤어요.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인들이 하마의 뼈 화석만 가지고 이 동물의 생전 모습을 유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과학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니 지금 공룡도 이렇게 안 생기고 완전 다르게 생길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기술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느 정도 피부나 어떤 그 살점 쉐입까지도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 진짜. 네. 그럼 혹시 색깔도 알 수 있나? 색깔도 어느 정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색깔은 진짜 불가능할 것 세포가 같아요. 발견돼서 그러니까 피부 조직이 발견된 경우에 그 현재 살고 있는 유사한 동물들 있잖아요. 파충류나 그런 뭐 대형 육상 동물은 코끼리 같은 그 피부 색소의 어떤 요소를 결정짓는 비교 대조를 그런 비교군이 있기 때문에 막 말도 안 되게 색깔이 막 그랬을 것 같다고는 그 정도까지는 뭐라고 해야 되지?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생각보다 색깔도 쉽게 알아낼 수도 있다. 네. 근데 뭐 또 모르는 거긴 한데. 아 근데 어쨌든 뭐 요즘 시즌 1위, 그러니까 마치 이번 주 뭐 음악 중심 1위처럼 요즘 시즌 1위로 기도라님은 스피노사우루스를 뽑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스피노사우루스만의 매력. 그냥 좀 최신 정보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황이 좀 많아서.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공룡을 좋아했다 보니까 그 공룡의 복원도라든가 이런 게 그 변화하는 추이를 많이 봤거든요. 그 변천사가 머릿속에 있어.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샀던 공룡 장난감들 보면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꼬리 땅에 끌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꼬리를 땅에 끌고 있는 애들. 네. 근데 그게 여러 이유가 있죠. 그 복원도 복원인데 사실 꼬리 땅에 끄는 거는 거의 60, 70년대에 이게 끝난 얘기인데
이제 대부분의 공룡 장난감들의 배를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 사실 방송 중 후반부에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냥 하게 되네. 이게 사실 근래에 와가지고 이제 그 늙은 오타쿠로서 좀 이제 꼰대 발언을 좀 하자면은 꼰타쿠. 이 공룡 덕질이라는 게 정말 좀 공허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뭐냐 상일 씨가 이제 그 주라이 공원 2의 마지막 장면에 네. 공룡들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거 영상 보면서 막 저는 그런 영상을 보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영상? 그러니까 뭐 공룡 다큐멘터리나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잘라가지고 공룡이 살아 움직이는 활동 사진을 보는 거. 이게 유튜브 이런 데서 보듯이. 근데 그때 유튜브 어딨어? 그럼 어떻게 보셨단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공룡 다큐멘터리 같은데 잠깐 막 3D로 나오거나 막. 그러니까 그 재현 영상을 클립으로 잘라서 그것만 이제 계속 보신다. 잘릴 수도 없죠. 뭐 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그냥 그 부분만 계속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득달같이 그 신문 그 방송 편성표 보고 본방사수하고 막.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TV 편성표를 보고.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유년 시절에는 진짜 공룡 붐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채널 주인장이 부르짖는 DC 붐처럼 존재하지 않는 기억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공룡 붐이 있었어요 그때. 저기요 DC 붐 와요. 이제 오는 거예요. 아니 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DC 붐이 자체가. 아니 다크나이트 DC 아닙니까? 그건 다크나이트 붐인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논란 붐이죠. 논란 붐. DC는 DC예요. 아니 뭐 어쨌든 넘어가세요. 왜 시비를 거십니까? 매년 되게 큰 공룡 전시회가 되게 대규모로 있었었고 몇 년 연속으로. 저도 예전에 어릴 때 갔었어요. 사진이 있더라고. 예.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베스트 행사가 세계 공룡 대전이라는. 이름도 웅장해진다. 네, 그게 이제 전 세계 순회 돌다가 코엑스에 왔는데 저는 지금도 그 팜플렛이 있거든요 집에. 그거 보관하고 계세요? 네. 와. 있더라고 그게. 역사다 역사. 네. 근데 막 그런 거예요. 막 그 주라이 공원처럼 이렇게 멋있게 공룡 시대 같이 꾸며놓고. 애니메트로닉스 많이는 안 움직이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공룡들 막 있고. 로봇 그게 막 그 뭐냐 고생대부터 그 아이스 에이지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그 신생대까지 쫙. 그럼 맘모스도 나오고 막. 네. 막 검치호도 있고 마지막 가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데 가면은 꼭 원형극장이랑 막 이런 공룡 영상 틀어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네.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가면 진짜 완전 도파민 파티인 거죠 진짜. 진짜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이게 되게 비슷한 기억인데 저는 어릴 때 전주 사람이니까 진짜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서울 롯데월드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랑 왔는데 아마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이었나? 그랬을 거야. 근데 이제 거기 후룸라이드가 있었는데 공룡 테마인 거야. 그렇죠. 그걸 너무 타고 싶어서 엄마 나 저거 좀 이따 탈래라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그럼 지금 이거 줄 서 있는 거 타고 저거 타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너무 그 후룸라이드 줄이 기니까 결국에 내가 그걸 못 탄 거야. 그래서 내가 집에 오는 내내 그거 약속했는데 그거 안 태워줬다고 내가 삐져가지고. 저 이거 비슷한 얘기 있습니다. 뭐죠? 근데 그때 몇 살이었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근데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뭐죠? 이 비슷한 류의 얘기인데 저는 그때 13살이었어요. 13살이면 잠깐만 8, 9, 10, 11, 12, 13 초등학교 6학년 때. 초6이요? 고학년인데요? 네, 그때 삐졌어요. 근데 뭐 어쨌든 사실 근데 이거는 전 지금도 좀 삐져 있어요. 삐질 수 있는 나이긴 한데 또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도 삐져 있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뭐 어쨌든 요거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서 얘기할게. 이거랑 연결돼 이거의 클라이막스 얘기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전시회를 가면 항상 그 희망이 있는 게 동네 그냥 천냥마트에서 파는 짜치는 공룡 장난감이 아니라 물 건너온 공룡 장난감들이 있는 거예요. 외제가 있는 거죠. 결국엔 다 배 까보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좀 더 그 고증이 좀 더 잘 돼 있고 더 도색이 더 잘 돼 있고. 근데 그만큼 좀 비쌌을 텐데. 비쌌죠. 그래서 많이는 못 사고. 그리고 막 그때만 해도 비디오 세대잖아요. 그쵸. 그때 그 제목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공룡시대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말고. 미드? 네. 그러니까 드라마인데 그 어떤 가족이
그 막 찝차 타고 숲으로 여행 갔다가 바닥이 꺼져가지고 지하세계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공룡시대인 거예요. 아 지구 공동설 이런 건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공룡들한테 쫓기면서 막 그런 그 가족 이렇게 완전 그냥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만들 법한 그런 모험물. 네, 모험물 이런 건데 공룡 인간들도 막 있고 그래요 보면. 공룡 인간? 네, 근데 이제 되게 좀 그런 파워레인저 악당 같은 애들인 거죠. 아, 그러니까 좀 이제 분장도 크리스탈 하고. 칼 같은 거 아. 들고 막 마법 같은 거 쓰고 막 근데 아. 걔네랑도 뭐 싸우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아동 취향인데 거기 나오는 이제 공룡 시퀀스가 다 그 스톱모션 공룡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영화 공룡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영상 보면은 거의 다 스톱모션이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주라이공 원이 진짜 제 5살 때 제가 보기에 진짜 기절초풍하는 영상인 거죠. 이거 사실 저건 진짜네. 그 지금도 많이 회자되는 국내 한정으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주라기 공원이 개봉했던 해에 또 영구와 공룡 쭈쭈가 같이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아 영구와 공룡 쭈쭈는 그 전이고 그 전 티라노의 발톱. 아 티라노의 발톱 맞아. 굉장히 또 이제 많은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쨌든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라기 공원 1편은 확실히 혁신적인 영화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와 완전 거의 완전 그 트랜스 상태가 돼. 그래서 이제 영화를 봤던 이제 그 기억이 있다가 아까 그 제가 서운했던 얘기로 넘어가자면 다이노소어라는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디즈니 거 아니에요? 아니었나? 디즈니 거였나? 그러니까 어쨌든 알고 이게 있습니다. 의외로 공룡이 되게 우리에게 친숙하고 그런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공룡 영화가 진짜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공룡을 가지고 어떤 가공의 얘기를 만들기에 주라기 공원 정도의 어떤 디딤발이 없으면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그 주라기 공원 왜냐면은 영화가 그렇다고 이 고인돌 가족 프린스턴처럼 뻔뻔하게 인간이랑 공룡이랑 같이 살았던 시대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코미디면 가능한데 또 그게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게 막 이렇게 프랜차이즈화되기 좀 어렵고. 근데 이제 다이노소어는 다 공룡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공룡판 거의 라이온킹처럼 네, 그쵸, 그쵸. 의인화돼서 막 애초에 좀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음. 거기에 보면 그 악당 포지션으로 카르노타우르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빨간색 티라노사우루스 비슷하게 생긴 애들. 다 그런 애들이 악당이었어요. 네, 근데 공룡 이제 영화에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뺐냐면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을 때가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아버지 출장을 따라서 13살 때 어디 가셨나요? 밀라노를 갔다 왔어요. 이탈리아? 네. 뭐 관광은 진짜 비중 되게 없었고 출장이셨으면 뭐.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밀라노에서 비행기를 이제 밀라노인가 로마였나? 공항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면세점에 그 카르노타우르의 관절이 다 움직이는 고급 장난감.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안 사줬어요. 시간 없다고. 근데 뻥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가요? 시간이 없. 시간 없다는 게 뻥이었어요. 저기 잠깐만요. 그래서 저 지금도 왜 그거를 왜 안 사줬냐? 아 잠깐만. 비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인데요? 설마 가격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으면은 제가 단념했을 것 같은데. 근데 몇 살 때셨다고요? 13살. 13살? 되게 그 나이에 그 환율이랑 다 계산해서 하셨나 봐요. 이 정도면 사줄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왜냐면은 그게 막 무슨 엄청 하이엔드 그냥 그 다이노소어 애니메이션 굿즈니까 결국에. 근데 지금 잠깐만 지금 결론이 아직도 삐져 계신다 이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단순히 공룡 장난감 갖고 싶은데 이거보다 지금은 그거 진짜 레어한 아이템이고 그게 만약 그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을 텐데. 죄송한데 내가 돌아보면은 내 옆에 있을 텐데 그게. 죄송한데 그거 25년 전이에요 지금. 아니 대체 기도란님 아버님은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신 거야? 어떤 아들을 낳으신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좀 힘들게 막 무슨 진짜 그 물알 한 방울씩 나오는 수도꼭지에 그렇게 입 대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부터 덕질을 해오다 보니까 네. 요즘 이제 막 잠실 토이저로스 같은 데 가면 공룡 장난감들이 막 쫙 있고 있죠. 이번에 도쿄 갔을 때도 막 한쪽 코너에 주라이고 굿즈들 쫙 있고 하는 거 보고 그 영화 허트로커의 마지막 장면인 그 계속 전쟁으로 시리얼들을 시리얼? 바라보는 그 주인공의 느낌?
어떤 공허한 어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인간을 공허하게 만드는가. 이 넘쳐나는 물건들과 그게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이게. 그때는 나에게 굉장히 귀했던 것인데. 그쵸. 지금 이렇게 내가 좀 이제 그래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됐는데 막상 너무 물건이 많으니까 오히려 별로 이렇게 손이 가지 않는. 맞아요. 근데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꼭 공룡 장난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걸 느끼는 때가 좀 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스피노사우루스의 매력이 뭐냐. 지금 돌고 돌았어. 아니 스피노사우루스 매력은 진짜 그냥 계속 그게 바뀌는 거?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공룡이라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 자체가 이 학문이 아직 살아있는 학문이구나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한동안 그 공룡 붐이 사그러들었을 때 좀 되게 우울했는데 이건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결국에는. 아이들의 꿈은 결국에 그러니까 그래도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계속 있겠구나. 그런 재미?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공룡. 아니 근데 애기들은 왜 그렇게 공룡을 좋아할까요? 동물을 좋아하는 거의 다른 버전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공룡이라는 거 자체가 그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있거든요. 공룡이 뭔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한자어잖아요. 이게 공룡이? 공룡. 두려울 공자의 용용자예요. 두려울 공이에요? 네. 두려운 용이야 그럼? 네. 그러니까 그 다이노사우루스인가? 다이노사우르라는 그 라틴어 자체가 무서운 도마뱀인가 뭐 그런 거여서 그 이제 아마 거의 높은 확률로 그 옛날 메이지 시대 때 일본 번역가들이 그렇게 번역해서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으로 직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과학, 물리 이런 단어 만들어내던 시절에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이 공룡이라는 단어를. 이게 근대의 공룡학 자체가 근대에 완성이 됐다기보다는 토대가 그때부터 쌓여져 있던 거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하긴 옛날 사람들 기준에서 땅을 팠는데 웬 뼈가 나왔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 그러면 이거 무서운 도마뱀인데 이렇게 무서운 용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 그쵸. 그래서 재밌는 게 동서양 그러니까 완전 그 여기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생김새만 좀 다를 뿐이지 거대한 파충류 드래곤과 용이 이제 그 전승이 계속 어느 문명권에 다 있잖아요. 그쵸. 심지어 마야 드래곤. 같은 고립된 데에도 케찰코아틀 이번 영화에도 나오는 그 케찰코아틀로스라는 종은 그 마야의 신인 케찰코아틀에서 이름을 따온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럼 화석이 발견됐나 보다. 네, 실제로 그쪽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마야풍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건축물 거기 세트가 되게 재밌다. 그런 게 참 신기하죠 보면. 그러니까 참 어린애들은 그런 거대한 것과 뭔가 이제 실체 없어서 더 상상하기 좋은 뭐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되게 아기라고 생각하는. 그럴 때마다 진짜 철딱선이 없다 진짜 이게. 아버님한테 한번 시원하게 나중에 그때 서운했다고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어요. 아버님 뭐라세요? 거의 사실상 기억도 안 난다고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제가 그렇게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빽 하기에는 땡깡을 부리진 않았구나. 제가 한 그때 7, 8살이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13살이었기 때문에 13살에 체면이 있거든요. 그쵸. 빽 하기에는 쪽팔리기도 하고 이제 내가 그럴 나이는 아니지. 또 빨리 가야 된다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일 모레 40이 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그 아쉬움. 네. 이건 없앨 수 없다. 지금 어디서 구하지도 못하는 물건이니까. 그렇죠. 이제는 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어디 뭐 이베이 같은 데가 아니고서야. 근데 그렇게까지 갖고 싶지 않고. 비쌀 거거든요. 또 이베이에서 이렇게 25년 전이면. 저는 뭐 당연히 좋아하는 공룡 1위 뭐 티렉스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이것도 당연한 리스트지만 랩터, 벨로시랩터 정말 멋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티렉스가 정말 강하고 그냥 일장 탱크 같은 느낌이라면 주라기 공원 1편과 2편에서 이제 좀 캐릭터 빌딩이 된 랩터는 뭔가 지능적이고 전략적이고 그렇죠. 교묘하고 교활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능캐적인 특성이 좀 더 강해지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는 뭔가 이렇게 다
탁 지능캐로 탁 숨어들었다가 닌자처럼 나타나서 사냥을 하는 이런 공룡 너무 멋있다. 좀 이렇게 기억에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랩터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주라기 공원 3편쯤에 깃털을 랩터가 달고 나타났을 때 저는 약간 이 간지가 아닌데 약간 이런 아쉬움을 조금 이제 표현하기도 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랩터가 그게 이제 그 전형적인 그 시대의 그 고증과 이런 게 좀 꼬였을 때 산물이어가지고 실제 벨로키랍토르는 영화에 나온 것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닭보다 좀 큰 정도? 에? 우리 허리 정도 와요. 칠면조 정도예요? 좀 그러니까 타조보다는 훨씬 작고. 뭐야? 그러니까 완전 섰을 때 웬만한 성인 남성 어깨보다도 안 와요. 뭐야? 약해 빠졌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이 랩터 우리가 흔히 랩터라고 하는 류가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리고 공룡 박사 시절이 이제 좀 오래 지나가지고 막 저기 했는데 전 공룡 박사 이름이 막 다 기억나진 않는데 큰 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그런 여러 요소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게 이 주라기 공원 영화에 나오는 랩터예요. 근데 거기 사실 스피노사우루스도 그렇고 이 랩터도 그렇고 이 시리즈에 핑계는 있긴 해요. 그 거의 뭐 키메라 같은 유전자 그렇죠. 사실 공룡이 아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공룡 비스무리하게 만든 새로운 어떤 괴물 뭐 이런 동물 이런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개념상 뭐 그냥 약간 접어두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고증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1부에서 주라기 월드를 다루는 만큼 공룡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가장 재밌었던 건 아무래도 25년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이걸 간직하고 있었다. 이 기도라님의 어떤 사연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나. 혹시 선배님들께서는 어릴 때 공룡을 좋아하셨는지 또 좋아하셨다면 어떤 공룡을 최애로 꼽으셨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해서 영화를 보신 선배님들 혹시 나 이런 공룡 좋아했는데 하신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사실 이렇게 공룡 얘기 한 김에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본격적인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전편이 불과 3년 4년 전이더라고요.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이 해서 생각보다 금방 돌아온 시리즈의 신작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되겠습니다. 이제 영어 원제는 리버스인데 국내 개봉명이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게 뭐 번역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너무 조금 전형적인 부제가 아닌가. 무슨 시작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좋진 않은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트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저희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전 공룡 박사죠. 25년간 서운함을 간직했던 전 공룡 박사 우리 기도라 박사님의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인상 비평 좀 간단하게 들어보면 어떨까? 뭐 저는 나름 되게 재밌게 보긴 했는데 이게 너무 테마파크 호흡이라 그래야 되나? 테마파크 호흡? 그러니까 마치 그 테마파크에서 틀어주는 영상 그 어트랙션 몇 개를 그냥 타고 나온 것 같은 느낌? 저랑 비슷하다. 아니면은 비디오 게임 퀘스트 깨는 비디오 게임 어떤 플레이한 느낌? 명확한 특정 스테이지가 있고 그걸 이제 깨고 좀 쉬었다가 깨고 이런 느낌. 그게 너무 노골적이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사람 느끼는 게 다 비슷하구나. 저도 인상비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딱 그 놀이공원에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놀이공원 가면 즐겁기도 하지만 또 무더운 여름날 그 넓은 놀이공원 막 돌아다니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늘도 별로 없고 막 아이스크림 이런 거 너무 비싸고 좀 불만족스럽고 힘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줄 오래 서서 탄 놀이기구가 뭐 재밌네?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저는 이번 영화가 딱 그런 느낌 아닌가. 재밌네 정도. 그러니까 놀이공원은 재미없는데 놀이기구 몇 개가 좀 재밌어서
뭐 그거는 되게 한국 놀이동산이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외국은 좀 이렇게 많이 꾸며놓고 막 그 전체적인 테마 보는 맛도 있는데 그거를 돌아다니는 맛이 있는데 한국 놀이동산은 좀 그런 게 덜 하긴 하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박하네, 되게. 그래도 기도라님은 조금 저보다는 재밌게 보셨나 봐요. 뭐 저는 그래도 의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에 전 공룡 박사로서 나라도 좀 재밌게 봐줘야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영화를 또 매몰차게 볼 수 없는 또 요소들이 좀 있었어요. 이 시리즈가 사실 이 시리즈뿐만 아니라 역사가 오래된 시리즈들은 영화 자체의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또 이제 그 누적된 세월의 어떤 추억, 그 추억 보정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 또 저희가 좀 이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좀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 저는 새삼 이번 시리즈를 보면서 이 시리즈의 플롯이 참 일관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불호는 있더라도 폴런 킹덤이나 도미니언이 그나마 조금 뭔가 실험적인 뭔가를 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주라기 공원 1편, 2편인 잃어버린 세계, 조 존 스톤 감독님의 주라기 공원 3편, 그리고 콜린 트레보로 감독님의 주라기 월드까지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룡이 사는 섬이 있는데 주인공들이 모종의 이유로 그 섬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다시 살아나온다. 이게 전부인 이제 그쵸. 플롯이어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그 위험한 곳에 이 주인공들이 왜 가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이제 집어 넣어주는 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은요. 주인공이 조라 베넷이에요.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하는 메인 캐릭터로는 처음으로 이제 여성 주인공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고고학자라던가 과학자가 아니라 특수요원 출신 뭐 용병 네. 총잡이죠. 총잡이 네. 해결사 이런 캐릭터인데 이 친구 이 조라 베넷이 왜 그 적도 부근의 공룡들 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제 거대 제약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심장병으로 이제 죽는 분들을 위한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 신약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자가 있다. 그 인자가 무엇이냐? 이 공룡들의 큰 공룡. 그것도 큰 거 위험하고 큰 공룡들의 DNA에만 있는 인자가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상식적으로 고래처럼 코끼리처럼 덩치가 클수록 심장도 클 거 아니겠어요? 크고 강할 테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너무 저 너무 갖다 붙이는 느낌이어가지고 헛웃음 나더라고요. 이게 의학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심장이 크기 때문에 심장병에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거의 무슨 옥수수 먹으면 이빨에 좋다 같은 느낌이잖아. 검은 음식을 먹으면 머리카락 그 탈모에 좋다. 이런 느낌으로 심장에 큰 공룡들한테 공룡들이 갖고 있는 인자가 심장병에 좋다 해서 우리가 공룡을 찾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폴런 킹덤과 도미니언을 떠올려 보시면 이미 이 세계가 진짜 말 그대로 주라기 파크에서 주라기 월드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공룡들이 전 세계적으로 쫙 이제 그냥 야생동물들처럼 풀린 세계관인데 계속 그렇게 가면 이 시리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서 그나마 좀 이제 뭐 패치를 좀 했다고 해야 될까요? 공룡들이 현대 기후에 이제 적응을 하지 못했어. 좀 급수습한 느낌. 이제 좀 이거 도미니언에서 너무 벌려놨네.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하다가 그래. 요즘 그 지구가 좀 이렇게 살기 힘드니까 공룡들이 다 좀 이제 새로 멸종 또 당하고 더운 적도 부근에서만 살고 있는 걸로 리런치를 하자.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조라 베넷을 위시한 이제 그 제약회사의 어떤 관련자 그리고 고고학자 이제 한 명이 또 있고. 뭐 그 밖에 그 과거 조라 베넷과 함께 이제 용병으로 뛰었던 이제 무투파 캐릭터들이 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나게 이제 공룡의 섬에 가는데 뭐 시작은 좋아요. 그거 뭐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공룡 멀리서 그냥 DNA 뽑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 인간들의 오만 방자함이 이를 그르치게 만들고 해서 우리 기도라님이 좋아하시는 최애 공룡 스피노사우루스 때의 습격에 배가 와장창 뒤집히고 그래서 이 공룡섬에 다시 표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인 플롯인데 격가지로 가족이 하나 나오죠. 가족이 저는 되게 과감한 그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생뚱맞으면서도
그래 이 시리즈 특성상 가족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좀 나와야 되고 해서 가족이 이제 대서양이었나? 네, 대서양 대서양 횡단 여행을 이제 보트로 하고 있다가 모사사우루스의 습격을 받고 아니 상식적으로 공룡이 있는 세계관인데 왜 그거 대서양 횡단을 하고 있는 거냐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그 조라벤의 일행과 이제 마주쳐가지고 함께 공룡섬에서 빠져나가려고 으쌰으쌰 한다. 이게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의 주요 골자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다 핑계고 사실 앞에 시리즈들과 똑같이 공룡들 만나러 가야 되는 이유 하나 부여해준 다음에 어라? 쉬울 줄 알았는데 와장창 됐네 해서 우리 살아나가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사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이 내용 괜찮나요 이거? 요거는 네, 제가 그러면은 리드를 좀 해주세요. 네. 전 공룡 박사로서. 사실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원점 회귀라고 해야 되나? 옛날 그 클래식 쥬라기 공원 1과 잃어버린 세계를 좀 많이 실제로 오마주하는 부분도 되게 많고. 맞아요. 특히 잃어버린 세계의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플롯이.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얘기하려면은 사실 이게 사람들이 아마 요즘 관객들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원작의 소설이라는 걸. 그렇죠. 그 마이클 클라이튼 네. 작가의. 그러니까 한때 이게 요런 장르를 이제 테크노 스릴러라고 하는데 요런 장르가 진짜 범람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테크노 스릴러라 함은 그런 이제 SF나 어떤 뭐 의학, 기술적인 부분, 밀리터리 이런 요소들을 어떤 그런 위험적인 존재로 나타내가지고 나오는 그런 소설? 그러면 터미네이터도 테크노 스릴러 장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영화에선 잘 안 쓰고 소설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작가로는 그 스티븐 킹. 스티븐 킹도 이런 류들 몇 개 쓴 게 있거든요. 막 마냥 귀신 나오고 이런 것만 쓰신 그런 분은 거 또 아니기 말고도 때문에. 그런 막 그 전염병 관련돼 있는 소설 같은 거, 스탠드 같은 거는 딱 되게 테크노 스릴러류고. 작품 제목이 스탠드군요. 네. 그리고 그 로빈 쿡이라고 로빈 쿡 의학 드라마 쪽으로 되게 많이 쓰는 분이 있고. 로빈 쿡 작가님. 그리고 톰 클랜시라고 요 분은 좀 이제 다른 쪽으로 유명한데 게임으로 유명하죠. 그쵸. 레인보우 식스의 아버지. 레인보우 식스도 원작 소설이거든요. 유명한 게임의 원작이 또 따로 있군요. 그리고 본인이 아예 그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레드스톰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IP 관리를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 양반은 이제 그러니까 그 밀덕 소설류에서 완전 최고봉인데 이 양반은 이제 거의 그 미국 국방성에도 아이디 카드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민간인 일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장르들의 그것들 중에 마이클 크라이튼도 거의 그 정상급 본좌다. 네, 본좌여서 이 사람께 영화화된 게 진짜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미드로는 웨스트월드 시리즈. 유명하죠. 그거의 원작이 이제 영화가 있는데 그거의 원작 소설을 썼죠. 그리고 뭐 그렇게 흥행작은 아닌데 13번째 전사라는 그거 유명하잖아요. 안토니오 반데라스 나왔던 영화. 그쵸. 그리고 뭐 콩고 그 요것도 약간 의학 섞여 있는데 좀 비슷해요. 이것도 그 신약 개발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고릴라들이랑 앙다웅하는 막 이런 건데. 앙다웅. 그리고 이 양반이 실제로 그 의대 출신이어서 그 옛날 드라마 중에 되게 조지 클루니 데뷔작인 ER 같은 드라마 각본도 같이 썼었고. 되게 다양한 장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소재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의 90년대 댄 브라운 같은 느낌. 요즘 분들 또 댄 브라운 모를 수 있어요. 그쵸, 모르죠. 그 다빈치 코드 시리즈 작가. 다빈치 코드 댄 브라운은 좀 이제 약간 그 정파와 사파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인데. 그쵸. 소설 자체는 재밌게 쓰세요. 댄 브라운은 자기가 쓴 거 다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좀 무섭네요, 갑자기. 다 믿고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필력은 진짜 좋아요. 네. 디지털 뭐 포트리스나 뭐. 이제 마이클 크라이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쥬라기 공원 소설 쓰고 쥬라기 공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세계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세계랑 쥬라기 공원이랑 텀이 4년이 있는 게 그래서 텀이 있는 거거든요. 영화도. 그리고 애초에 그때는 또 프랜차이즈 시대가 아니니까 뭐 잘 됐다 야 바로 속편 찍자 이런 느낌이 또 아니었으니까 속편 찍어도 진짜 막 B급으로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VHS 테이프 전용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던 시대여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영화는 잃어버린 세계까지
잃어버린 세계가 저 9살 때 음. 나왔으니까 그때 저 극장 가서 영화 보는데 앞에 예고편으로 제우원수 예고편이 나왔어요. 와, 릭배송에 뭐 저건 또 뭐야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어쨌든 예. 그러고서 이제 그 초등학생 때 뭐 저도 거의 성인 될 때까지 그랬는데 완전 심한 중증의 활자 중독이었거든요. 예, 책을 많이 읽으셨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인 이후에 읽은 것보다 그 전에 읽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리고 또 책 좀 읽는다고 잘난 척하는 초딩들이 무슨 짓을 가끔 하냐면 나이에 안 맞는 책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약간 허세도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는 거. 그때 제가 서점에서 그 먼지 쌓인 책을 집어든 것 중에 하나가 주라기 공원이랑 잃어버린 세계였어요. 이게 소설이 있다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소설이 있다더라 정도만 알았는데 이제는 좀 읽어보고 싶다. 와 읽어보고 완전 진짜 덜덜 떨었잖아요. 재밌었어요? 되게 무서워요. 소설이? 엄청 고어해요. 일단 소설 자체가. 사실 소설이 그러니까 누가 죽을 때의 묘사를 엄청 잘해요. 되게 그러니까 공포 소설의 범주에 들어가도 좋을 만큼 서스펜스도 엄청나고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원작이랑 영화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화는 진짜 순한 맛이에요. 물론 이제 영화에도 무서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지만 훨씬 더 그거를 상회하는 어떤 호러적인 요소가 소설에 있다. 그리고 이게 테크노 스릴러로서 되게 빡센 게 그 영화에서는 그 이안 말콤 제프 골드브럼이 연기하는 되게 이제 섹시한 아저씨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비중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작에서는 비중이 되게 커요. 이 카오스 이론이 이 소설 전체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그 초보안부 느낌의 그 인젠이라는 회사가 이제 여기에 주라이공원 처음 만든 회사잖아요. 인젠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차피 가상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자세히 묘사해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막 엄청 대기업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구멍가게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야? 되게 중소기업. 몇 명이서 이 공원을 만든 거예요. 중소기업이 어떻게 공룡을 복제했지? 그 고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슬라 누블라라고 하는 섬 자체도 그렇게 큰 섬이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이 해먼드라는 회장이 그 영화에서는 되게 좋은 할아버지로 나오잖아요. 약간 KFC 인자하고. 할아버지나 산타 할아버지처럼 나오죠. 근데 인자하게. 소설에서 개쓰레기예요, 진짜. 그 악덕 자본가에 완전 전형같이 나와서 전형적인 그 악역 기업 CEO 이런 느낌. 손자 손녀를 불러온 것도 일종의 좀 나 이렇게 이 정도로 안전해. 회장이 자기 손주들을 불러올 정도로 안전해. 내 자식, 내 손주 걸고 그쵸, 인증한다. 그런 거죠, 진짜. 무슨 손주 걸고 캐삭방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캐삭방 됩니다. 실제 죽어요. 그 잃어버린 세계에서 보면 그 조그만 그 콤프소그나투스 떼한테 죽는 사냥꾼 나오잖아요. 네. 해먼드가 원래 그렇게 죽어요. 너무 잔인하다. 근데 그 소설에서는 또 그 콤프소그나투스의 이빨에 신경독이 있다라는 설정이 있어서 콤프소그나투스가 자기를 갉아먹고 있는데 전신을 그거를 맨정신으로 봐요. 되게 잔인하다. 그러면서 죽는 묘사가 되게 길게 묘사돼 있어요. 보면. 사실 그 주라기 공원 잃어버린 세계에서도 저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그 콤파나소그나투스에 잡아먹히는 캐릭터의 장면을 되게 호러블하게 잘 연출하셨다 생각하거든요. 그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 시냇물에 피가 쫙 흐르는 암시하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소설을 들으니까 암시 같은 거 없어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바로 그냥 장기자랑하고 그리고 그 헨리 우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에서는 도미니언에도 잠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오래 살아남았는데 1편에서 갑니다. 가요. 그것도 랩터한테 이제 개복 당해가지고. 쉣. 그 묘사가 막 있어요. 막 그 자기 내장을 부여잡고서 막 기어다니면서 쪼막 하는데 막 피가 막 어쩌고저쩌고 막 되게 적나라하게 묘사되거든요. 이거 애들 영화가 아니네. 애들 소설이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거 제임스 카메론이 그 판권 레이스에 있었거든요. 그 양반은 뭐 안 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은 이거를 에일리언 2 같이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판에 껴들었는데 나중에 나온 영화 보니까 내가 만든 거보다 더 잘 내가 하고 싶었던 거보다 더 잘 만들었네라고 했다는 이제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좀 하드보일드해요. 원작 소설 자체는.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 공룡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과정도 되게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실제로는 이제 그 뭐 호박에 아무리
동물이 들어가도 그 DNA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 모기 되게 신박한.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다루는 영화는 저희가 쥐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이지만 잠깐 쥐라기 공원과 그 소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호박 안에 있는 그 당시 모기의 뱃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공룡의 그렇죠. DNA를 복제해서 말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 소설, 진짜 그 영화가 잘한 건 일반인이 들었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지점을 그런 수준은 되게 섹시하죠 사실. 그러니까 되게 너무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중에 들었을 때 저거 다 거짓말이고 안 된대라는 얘기를 들었을지언정 뭔가 설마? 혹시? 그러네? 약간 이런 포인트를 굉장히 처음에 잘 세워놨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그 소설과 영화가 강력한 어떤 무기를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소설도 1편이 되게 성공을 해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근데 영화가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지난했어요. 실제로 시나리오도 엄청 많이 바뀌고, 데이비드 누가 코에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번에가 1편 각본가가 이번에 참여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1편이 좋았으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데이비드 코앱이 각본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데이비드 코앱은 1편 때 그냥 그 뚜껑 닫은 사람이에요. 심하이 친 사람. 네, 이 이야기에는 이 시나리오를 완성시키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어요. 이게 생각보다 한국 영화도 그렇겠지만 할리우드 특히 이런 큰 영화들은 각본가가 워낙 중간에 많이 교체되기도 하고 함께 작업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데이비드 코앱이 이거를 이번에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했을 때 뭐 저렇게까지 엄청 큰 저거 기대는 너무 그 마케팅 허수다 저거. 엄청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마케팅적인 수사 정도로 그냥 근데 그만큼 1편에 대한 1, 2편에 대한 그 오마주가 많이 들어있는 영화긴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거론할 법하긴 한데 이 데이비드 코앱이라는 양반이 이 프랜차이즈에 솔직히 그렇게 한 게 막 기여한 게 많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리즈는 원작자인 마이클 크라이튼과 그 초기 연출자였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어떤 손길이 확실히 이 시리즈를 좀 견고하게 만드는 두 축이 아니었나.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저는 이 시리즈는 결국에는 그 영화 역사상 그 후배 감독들이 스필버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다 까이는 거에 연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2편까지는 스필버그 감독님이 연출하셨지만 3편은 이제 조 존스톤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 근데 조 존스톤은 사실 그 스필버그 사단 식구잖아요. 그렇죠. 또 가족 영화 워낙 많이 만드셨고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캡틴 아메리카 1편 퍼스트 어벤져도 연출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쥐라기 월드는 콜린 트레버로우 감독이 사실 그 당시에 신인이었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작은 작품이 하나 있었고. 그렇죠. 그 독립 영화 잘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연출을 도미니언까지 하시고 중간에 이제 폴른 킹덤만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인가요? 호러 영화 많이 만들었던 감독님이 이제 연출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편차는 조금씩 있지만 어쨌든 스필버그 감독님의 1, 2편에 도전하는 종류의 어떤 작품들이었고 대부분은 패배를 그쵸. 근소하게라도 했다라는 그 생각. 뭔가 그 무협지로 치면은 그 문파 장문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다 이제 그 강호에 이제 날닥인다 하는 젊은 이제 무사들이 와가지고 도전장 내밀었다가 바로 그냥 이제 스필버그 후 하니까 다 날아가는 이제 와당창 날아가면서 다 야무치 정도의 느낌. 물론 개 중에는 크리링도 있었으나 그래도 대부분 고전을 면치 손오공이 되진 못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새로운 시작의 감독님을 좀 살펴보면 가렛 에드워즈 감독님이에요. 좀 어떠신지. 사실 현 세대의 영화 팬들 입장에서는 이 인간 욕심 많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감독님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질라 리부트를 연출을 2014년에 레전더리판 고질라를 연출을 해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스타워즈로 들어가서 로그원을 만들고 지금 이제 쥐라기 공원 시리즈, 그러니까 고질라, 스타워즈, 쥐라기 시리즈를 다 하나씩 만든 사람이에요. 저희 방송에서는 최근에 다뤘던 크리에이터라는 작품으로 이제 본인 오리지널 IP 만드셨었는데, 사실 그 작품은 저는 굉장히 실망했었어가지고 이번 작품이 과연 좋게 나올까?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좀 어떠셨는지. 저는 현 시대의 그 감독들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 아닌가. 왜냐면 다 좋아하시잖아요. 네, 진짜 그런 너무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닉네임도 귀돌하시니까 네. 또 고질라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렛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랫동안 봤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장편 독립 장편을 이것도 이제 부천영화제랑 연결되는데 몬스터즈였나요? 몬스터즈라는 작품으로 그해 부천영화제에서 작품상인가 감독상 탔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거대 괴수물이거든요. 이거 가렛 에드워즈 부천이 발굴하고 부천이 키운 그쵸. 그런 감독님 아닙니까? 쥐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에 성공해도 한국의 어떤 영향이 좀 있었을지도. 걔 억지 국뽕을 한번.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보면은 그거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이 양반이 잘하는 거랑 못한 장단점이 둘 다 너무 드러난다 그러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아트웍을 보는 눈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기술적인 그 시각적인 측면. 네,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연출의 어떤 밀도, 어떤 이제 경외감이 드는 대상을 바라본다라든가 양감을 진짜 잘 살려요. 이게 크기를 살리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그쵸. 고질라라는 영화의 어떤 괴수들의 어떤 큰 사이즈라든지 로그원에서 나오는 그 AT-AT 워커 큰 제국군 병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점은 놀랍더라고요. 예. 그리고 뭔가 그 요즘 감독답지 않게 되게 그거 있어요. 별거 아닌 어떤 최소한의 컷과 이런 구성으로도 어떤 비장미를 보여주는 거. 맞아. 로그원도 그거 잘했고. 네, 그런 거에 되게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 방면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디스트릭트 9 이후로 이제 부진을 면치 못하는 닐 블룸캠프가 있는데 사실 이 양반은 완전 그 아트웍만 원툴이에요. 그냥 좀 럭키 닐 블룸캠프 같기도 해. 가렛 에드워즈. 근데 가렛 에드워즈는 그래도 닐 블룸캠프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되게 맞아, 그렇긴 해요. 맞아요. 감정 살리는 거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운 좋은 오타쿠라 해야 되나? 그 취향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더 좀 이런 기회들을 더 얻을 수 있는 사람인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 감독님의 장점은 그때 아마 저희 크리에이터 리뷰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아트북을 사고 싶게 만드는 어떤 감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시각적인 측면을 굉장히. 근데 닐 블룸캠프도 아트북은 사고 싶어요. 근데 걔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치. 거기까지는 닐 블룸캠프가 잘 못하는데 그 뽕 차는 장면들이 많아요. 저는 현재 가렛 할리우드에서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메카닉들의 기동, 그러니까 이런 거 디자인 이런 거 너무 잘하잖아요. 그 다음이 거의 가렛 에드워즈 아닌가? 근데 그 제임스 카메론도 사실 이제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제 젊은 감독은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가렛 에드워즈도 사실 이제 어느덧 이 장반도 이제 50줄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 할리우드 감독 중에서는 젊은 편이죠. 현역이죠. 예. 그리고 작품 개수 생각하면은 그렇게 과작도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한 5개 찍었나 했으니까 30 후반에 몬스터즈 찍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래서 사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가 많이 좀 뼈아픈 게 그 감정 묘사가 너무 얄팍한.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캐릭터들이 도식적이고 다 그냥 그 퀘스트를 깨기 위해서 만들어져 세팅돼 있는 NPC 같은 느낌을 하잖아. 좀 기능적이죠. 네, 너무 기능적이다 보니까 감정씬 같은 거를 나름 넣는데 그게 되게 굳이 저렇게까지 호흡을 가져갈 필요가 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크리에이터는 그렇게까지 안 좋게 안 봤거든요. 꽤 즐겁게 봤었어. 그러실 수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인물도 너무 많고 근데 또 너무 평면적이니까 상황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다 사망 플래그가 너무 머리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떠 있는 자연스럽게 이 감독님의 장점에서 단점으로 또 이번 쥐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의 단점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것 같은데 각본이 사실 뭐 고질라 로그원 각본이 다 엄청 훌륭했다고 엄청 신선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기 이상을 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기도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장한 측면, 감동적인 측면 이런 거를 잘 조명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있어서 그래도 좀 괜찮은 작품들로 남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작품은 그러니까 제가
리뷰 초반에도 말씀드린 게 이 시리즈 다 플롯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잖아요. 단점이죠. 시리즈의 단점이죠. 근데 이번 작품은 더 그게 심한 것 같은 게 약간 AI가 맞아요. 왜 학습해가지고 만든 느낌. 챗 GPT야 이거 GPT야 주라기 월드 새 신작 만들려고 하는데 대충 새롭게 좀 전통 이어가면서 옹고지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해서 뭔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아. 각본이 그냥 단순하고 메시지가 얄팍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시리즈 이거를 전통이라고 좋게 포장할 수도 있지만 설계도가 너무 디테일하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명히 존 윌리엄스의 메인 테마가 한 번쯤은 나올 텐데 그게 어디 나올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뭐 또 못 낀 공룡, 뭐 브라키오사우루스나 이런 애들이 막 멀리서 이렇게 장관으로 펼쳐질 때 한번 탁 나와주고 그걸 또 보면서 경외감에 젖는 인물들 한번 나오겠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타이타노사우루스인가요? 뭐 하여튼 좀 못 낀 공룡이 티타노사우루스. 또 나오는데 거기서 또 그거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후반부에 랩터 장면 뮤타돈으로 이제 좀 번안돼서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 장면은 주라기 공원 1편의 그 부엌 장면을 그냥 오마주죠? 오마주인데 그러니까 이게 오마주인데 너무 AI가 만든 것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 그 서스펜스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주라기 공원 영화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우리가 머릿속에 합의가 안 돼 있었어. 이런 정도 영화에서 저 꼬맹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그때 생각했던 거야. 맞아. 근데 지금 2025년에 그 아기 공룡을 껴안고 있는 미치아가 아동 여자애를 뮤타돈이 잡아 먹겠냐고. 할리우드 영화에선 그걸 절대 묘사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스펜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팅이 잘못됐는데 이런 씬을 해놓고 오마주하면 되네. 진행시켜. 이렇게 그냥 가버리니까. 그리고 일단 그게 있어요. 이게 일단 가레드 에드워즈가 이 프로젝트에 너무 늦게 합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연출 감독, 고용 감독 그냥 고용 감독 느낌으로 간 게 좀 큰데 그나마 이 양반이니까 자기 그 꼰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스타일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뉴스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유니버설이랑 이제 제작사에서는 확실히 그 현장 감독 위주로만 해줄 사람을 좀 모집을 하려고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데이비드 레이치가 처음에 이제 접선을 했는데 뭐 데드풀 2라든지 블리트레인 만들었던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럼 못해 내 개성 못 넣는 거잖아 하고 빠졌다고 하고 가레드 에드워즈는 그걸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좀 둘이 잘 맞아서 제작자랑 좀 들어갔다는 후문. 예, 저는 그거를 왜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일화가 이제 사실 이 타이밍이 이랬지 몰랐는데 그 2014년에 이제 그 고질라 레전더리판 나왔을 때 사실 그때 그거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막 지금까지 그 몬스터버스 큰 그림까지는 염두 안 두고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의 큰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확장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애매모호했던.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 파격적인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영화가 그렇게 스타가 나오는 영화도 아니고. 그렇죠. 그 오랜만에 이제 고질라 영화가 나오는 건데 롤랜드 에머리 이후로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고질라 영화라는 거를 할 때 또 그렇다고 무슨 막 관록이 있는 감독도 아니고 그런 블록버스터 한 번도 안 찍어본 독립영화만 찍었던 감독을 턱폭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데렐라 스토리였죠 거의. 네. 근데 그러고서 이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막 홍보하면 투어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감독이 엄청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았대요. 그런 대외 활동에서 그런 대외 활동도 하고 막 이 영화가 잘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게 왜냐면은 그 몬스터즈라는 이 가레드 에드워즈의 장편 데뷔작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인디 감성이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네, 예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로드무비고 거의 원맨 프로덕션 영화기도 하잖아요. 보면. 맞아요. 그리고 뭐 CG도 자기가 많이 한 것 같고 제목에 비해서 역시 괴물들이 막 많이 나오는 영화는 아니라서 되게 사색적인 영화잖아요. 사실 보면은 그 어떤 그 남녀의 로드무비 형식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큰 영화를 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 심리적으로 피폐해진 게죠, 되게. 그리고 또 얼마나 사공이 많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투어 돌다가 어느 날 이제 막 그날도 이제 투어 파티장이었나 뭐 어디 술집 같은 데에서 피터 잭슨한테 전화가 왔대요. 또 다른 본좌. 네. 나 지금 파티장
어디 와 있는데 여기 스필버그가 있다. 근데 스필버그가 너 영화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내가 동영상으로 찍었다. 고질라? 예. 그걸 보내주겠다. 오. 근데 스필버그가 엄청 좋은 얘기를 칭찬을 하던 그걸 보고 사실 자기가 얼마 몇 달 동안 내가 이 직업을 왜 하고 있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거를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얘기하길래 간달프인가? 왔는데 피터 잭슨이니까. 근데 스펠버그인 거예요. 근데 막 영화 나 너무 잘 봤고 막 이런 점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길바닥인데 엎어져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기분 자기가. 진짜 좋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게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당시 때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로그원 때였나 어쨌든가 그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이 가렛 에드워즈 인생에서 주라기 공원을 한 번쯤은 꼭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거를 내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대도 청소년기 때 주라기 공원을 보면서 컸던 세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못 참죠. 못 참죠. 이거 해야지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한 거 자체는 너무 이해가 되고 저였어도 뭐 당근 빠따줘 하고 이제 갔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독의 장점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후경을 되게 잘 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스피노사우루스 때와 모사사우루스의 습격을 받고 이제 공룡들이 사는 섬에 처음에 이제 표류를 해가지고 그 무거운 짐들 막 끌어올리는데 누가 봐도 죽을 게 뻔해 보이는 단역 뒤로 스피노사우루스가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서 오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후반부에 그 디렉스라는 돌연변이 공룡이 후반부에 최종 보스로 나오는데 저기 멀리 후경에서 또 연기의 이제 실루엣을 탁 보여주는 이 감독이 그런 걸 참 잘해요. 후경을 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뭔가 양감을 살리면서 저는 그거는 너무 이제 인정인데 이 얄팍한 대본과 상황 설정 예를 들어서 초반 프롤로그에 그 스니커즈 껍데기 있잖아요. 전 그거 데스티네이션이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너무 사소하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발단, 디테일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대본을 데이비드 코앱 그 아저씨가 그 선생님이 또 썼다고는 하는데 이게 맞는 그냥 만들 노땅이지 뭐. 아니면 그냥 진짜 코앱 선생님도 GPT 결제해서 쓰신 거 아니면은 자기도 이름만 올라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막내들이 문화생들이 이제 그 시리즈 각자 한 5번씩 보고 오토 돌리시네요 코앱 선생님. 야 너 주라이공 원에서 재밌는 부분 20개 뽑아오고 너는 각 편마다 나눠가지고 20개씩 갖고 와. 그 다음에 그 종이에 써. 그 다음에 공중에 던져. 그 다음에 주워가지고 야 여기서 가자. 그리고 거의 그 정도 느낌이죠. 너무 대본을 그렇게 쓴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이제 또 이게 제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그래도 영화가 이런 부분은 좀 괜찮다라고 제가 느꼈던 거는 노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유소에 습격한 뮤타돈 장면 이거 오마주라고는 하지만 그냥 주라기 공원 1편의 그 부엌 장면이랑 똑같잖아 라고 하지만 지하 터널에 들어가잖아요 뮤타돈이. 물론 그거를 잘 써먹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 좁은 굴바닥에서 어떻게 이거 그래도 뭔가 하려고 했네? 라든지 듣자 하니 원작 소설에도 있던 장면이라고는 하지만 그 티렉스와 고무보트 장면 같은 거는 또 그냥 추격전이 아니라 뭔가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보이니까 그쵸. 그래도 이런 미덕이 있기는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제일 좋았던 장면 뭐 있으세요? 저는 맨 처음인 그 모사사우루스 때. 모사사우루스한테 주사 놓을 때. 그 바다에서 그때가 제일 일단 만들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만들어내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어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보면. 맞아. 그때는 그냥 우리 놀러 왔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활기차잖아요. 맞아. 으쌰! 그러면서 막 이게 진짜 거의 무슨
그 노인가 바다 폭염하듯이. 희망편 같은 느낌으로 막 이야 해가지고 진짜 그 약간 좀 위험하긴 했지만 체험 삶의 현장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제 가는데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이게 그 분위기도 그렇고 맞아. 그 부분에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프랙티컬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 비해서 오히려. 그리고 좀 그 고래같이 움직이는 컨셉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해변가에 왔을 때 그 뭔가 바위같이 이렇게 있었던 스피노사우루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쓱 와서 그거랑 그리고 뭐 그 다음은 이제 그 티렉스 자고 있는데 맞아. 보트 세웠다가 넘어지니까 없고 그런 게 진짜 그 옛날 스필버그 스타일의. 근데 저는 그게 완전 그 가렛 에드워즈가 그거를 자기 스타일로 되게 잘 번안을 했다.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게 좀 요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라든가. 확실히 그 공허보트 장면은 잘 맞들었다.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장면의 주역들이 그 서브 그 캐릭터들이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제주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그 가족들 중에 제일 그 죽을 것 같은 캐릭터도 안 죽잖아요 보면은. 그 사위 예비 사위요. 네, 그 밉상이 안 죽잖아요 보면은. 걔는 진짜 한 대 치고 싶더라. 그 약간 영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죽는데 의외로 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안 죽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맞아. 그 예비 사위는 진짜 한 대 치고 싶더라고. 근데 안 저는 죽어. 왠지 좀 아버지도 약간 사망 플래그 썼었는데. 맞아. 희생하고 막. 희생 번트 가나 했는데 그래 뭐 이런 것도 그 가족이 다 운이 좋아. 표류 당했는데 구하러도 오고 마침. 그 사이도 좋고 뭐 사이도 그렇게 사이 좋고. 나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딸이랑 또 아빠랑 사이가 또 좋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서로 다른 두 영화가 붙어있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플롯과 이 조라 베넷을 위시한 이 용병들의 플롯이 애초에 막 조화롭게 잘 이 두 플롯을 섞을 거야가 아니라 분리시켜놨잖아요. 이것도 방법이란 방법인데 좀 전혀 다른 두 영화가 붙어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사실 앞부분은 저기 한데 오히려 뒷부분에 그 이제 돌연변이들 디렉스랑 뮤타돈을 너무 못 썼어. 그게 그것만 이거보다 잘 썼으면 잃어버린 세계급은 아니어도 주라기 월드급까지는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떠셨어요? 사실 디렉스 디자인은 뭐 아까 저희가 근황 토크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세계관 속 공룡들이 막 고증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키메라에 가까운 공룡처럼 보이는 키메라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도 어느 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디렉스는 제 기억이 맞다면 팔다리도 6개? 뭐 이래 그쵸. 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공룡의 수준이 아니고 외계에서 온 거의 그런 괴수 같은 느낌인데 이런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더 얘가 어떤 뮤츠 같은 기믹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뮤츠? 그러니까 좀 더 포켓몬스터요? 승질이 더럽다든가. 맞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진짜 승질 더러울 줄 알았는데. 맞아. 그러니까 뮤타도는 약간 좀 그 승질머리 있는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얘는 그냥 너무 그냥 고정형 NPC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캐릭터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주라기 월드에서의 지나친 공룡 의인화가 저는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블루 같은 경우 사실 거의 개죠 사실. 그리고 너무 막 서로 막 유대 관계를 표출하고 막 우정, 의리 이런 게 공룡과 인간 사이에 막 보이잖아요. 막 티렉스와 랩터가 갑자기 연합해서 막 적을 막 상대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 싫었어요. 그래서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캐릭터가 부족하다라는 뜻이 의인화시키지 않아서 아쉽다가 아니라 저는 그 제대로 된 선이 좀 많이 가면 주라기 공원 3의 스피노사우루스 정도라고 보거든요. 거기서의 스피노사우루스는 인격화되진 않았는데 승질 더럽고 계속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그쵸. 어떤 동물다운 캐릭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마 이 디렉스에 있었으면 기도라님 말씀대로 좀 더 후반부가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생각보다 그냥 먹을 거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17년 전에 얘가 태어난 17살 된 동물이란 말이에요. 설정상 그렇더라고요. 13년인가 17년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되게 보면. 동네 바보 같아.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이거 제가 가끔 이제 나오면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거 그 머천다이징 관련해가지고 상품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거 합격점. 디렉스요? 네, 저는 이거 나오면 삽니다. 이거 혐오스러워서 애들이 살까? 나는 산다고.
애들 뭐 말게 뭐야. 난 산다고. 아니 내 취향이야 이거. 애들이 사야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완구류들 팔린 거 보면 애들이 좀 살까 싶긴 한데 나는 산다. 나는 산다. 왜요? 어디가 그렇게 매력적이야? 그 광기가 좀 있거든. 이게. 어떤 거? 그 생긴 게. 생긴 게. 네, 일단 저는 그 다리가 6개인 거 되게 마음에 드는. 약간 그 무토 고질라의 무토 그쵸, 같이. 그거를 이제 너클형 이제 앞다리라고 하는데 요걸로 그렇게 걷는 거. 고릴라처럼. 네. 그것도 그런데 여기에 그 작은 그 티렉스 앞발이 있는 것도 되게 딱 선 잘 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더 사실 진짜 돌연변이 같으면 더 불균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으면 아마 사람들이 좀 더 너무 괴물 같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 선 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좀 저는 그 뉴타돈도 너무 못 써먹어서 맞아.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할 때는 되게 포스 있었거든요. 그 오줌 싸고 있는데 등 뒤에서 탁 나오잖아요. 보면. 오 뭔가 하겠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뭘 안 하는 느낌? 맞아요. 특히 후반부 주유소 장면에서는 그냥 1, 2편에 나왔던 벨로시랩터였어도 상관없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죠. 근데 또 벨로시랩터만큼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래 매력적인 장면이 있던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이 친구만의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날 수 있는 랩터처럼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그 비행적 측면을 뭔가 더 강조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그거를 중반부에 그 뭐지 거대한 인형 케찰코아틀루스 그 알 훔치는 대작전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그걸 써서 좀 안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영화 외적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콜린 트레버로 감독의 쥬라기 월드에서도 그런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오잖아요. 요즘엔 이제 공룡이 너무 흔해서 우리가 유전자 조작이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더 이상 안 갖는다. 사실 이게 이 시리즈가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자조적인 메타인지적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90년대만 하더라도 쥬라기 공원이 공룡을 CG로 재창조하면서 관객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외계 존재라든지 더 거대한 괴수들이라든지 각종 뭐 슈퍼히어로 슈퍼빌런들이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사용하는 게 일상이 된 시대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계에서 공룡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도 과연 더 매력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저한테도 있었고 이 시리즈 제작진들 스스로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던 게 이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도 초반에 보면 어디였죠? LA였나 샌프란시스코였나 거기서 차가 막히잖아요. 뉴욕 아닌가? 뉴욕이었나? 뉴욕이었나 보다. 그 큰 공룡이 탈출해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교통체증이 발생해가지고 애물단지 돼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와 공룡이다 이게 아니라 빨리 좀 치웁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쵸. 이게 딱 지금 이 시리즈가 처한 상황을 뭔가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부분에 입각해서 이 시리즈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조금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이게 괜찮을까요? 계속 시리즈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흥행이 잘 되고 있어서. 저도 좀 그 생각 아까 오면서 좀 해봤는데 아예 진짜 무슨 원작에 충실한 버전의 그냥 영화를 원작 소설에 충실한 버전의 마이클 클라이튼의 그냥 무슨 로물루스가 한 것 같이 에일리언 호러로 아예 그냥 아예 진짜 그렇게 근데 그것도 근데 문제는 그러면 전체 관람가가 안 되니까 그쵸. 흥행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럴 거고 아니면은 완전 진짜 외전 느낌으로다가 그 장르 하나만 판다 그래야 되나?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또 그 섬에 갔다가 랩터들한테 쫓기는 것만 원툴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추격 플롯으로 그냥. 그것도 괜찮네요. 뭐 그런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다른 건데 이건 아이스 에이지 보법인데 쥬라기 공원을 만들었는데 뭐 대충 뭐 저기 러시아나 노르웨이 같은 데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극지방에 그건 거지. 신생대의 그 포유류들. 진짜 아이스 에이지에 나오는 검치오나 맘모스처럼. 뭐 걔네가 나오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현실성 있거든요. 그쵸? 맘모스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 그렇게 되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 맘모스라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정도로 좀 뭔가 새로운 그림을 보여준다. 맘모스는 언젠가 한번 시리즈에 참조 출연 정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난 그건 괜찮을 거라고 봐.
걔 가지고 뭐 스펙타클을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으니까. 근데 사실 맘모스 나와도요. 그거 역할이에요. 존 윌리엄스 테마 보여주는 역할. 아니면 그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다들 가가지고 이렇게 아유 괜찮아 하고 쓰다듬어 주는 거 맞아. 정도. 제가 감히 장담하건데 맘모스가 나온다면 그 나오는 부분은 극 중간에 막 그 맘모스 떼가 뿌앙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새끼 맘모스가 막 엄마 맘모스한테 막 기대. 그럼 사람 이제 등장인물들이 아름다워 아니면은 이렇게 괜히 이렇게 건드리다가 맘모스가 코로 물 뿜어가지고 물 뒤집어 쓰는 그 개그씬. 맞아.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하하 이렇게 한번 쉬어가는 장면. 그리고 여기서 음악 따따따따따라따따 이거 한번 나와. 그렇지, 그 나와야지 그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설계도가 유출된 시리즈인 것 같아. 아 근데 음악 하니까 또 조기한 게 이번에 음악을 무려 알렉산드르 데스플라가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음악이 별로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워낙 모범답안이 있는 시리즈, 메인 테마가 강했던 시리즈라서 자기만의 뭔가를 갖고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이미 잘한 사례들이 또 없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스타워즈인데 만달로리안 작곡했던 루드비히 고란손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이 좋은 예시가 되어주기 때문에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정도면 뭔가를 더 했을 수 있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간 것 같다라는 느낌? 근데 음악적으로 이번 이 주라이곤 새로운 시작이랑 그 두찜 불닭 로제찜닭 광고랑 비슷한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또 직접 연출하셨던 광고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뭘까요? 이번에 그 알렉산드르 데스플라가 음악을 했잖아요. 근데 요 메인 테마에 보면은 클라리넷이 메인으로 나와요. 네, 악기가 클라리넷 그 악기 연주를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인 스칼렛 요한슨? 이름이 조나단 베일리가 녹음에 참여했어요. 아, 원래 클라리넷을 부시는 그런가 봐요. 오. 근데 뭐가 비슷한 거죠? 두찜 불닭 로제찜닭에 네. 그 미치아 아동 버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그 메인 테마를 리코더로 연주하는데 그 연주를 제가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스튜디오가 녹음실이 추워지는 것 같죠? 일부러 좀 그 타이타닉 못 부는 느낌으로 하려고 제가 불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 들장미라는 클래식을 삑삑삑삑삑 그래가지고 제가 불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그 녹음실에서 그 조나단 베일리가 그 클라리넷 부르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했는데. 나 기도라 감히 쥐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에 내 광고를 비견해 본다. 아 근데 충분히 그 연출하셨던 두찜 불닭 광고는 장르적으로 뛰어난 저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그 궁금하신 분들 선배님들 계시면 제가 유튜브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오세요. 진짜 그 기도라님이 연출하신 광고라서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공룡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나부터 시작해서 쥐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공룡 박사 기도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쥐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제 한 줄 평은요. 공원은 재미없는데 놀이기구는 재밌는 이상하고 오묘한 경험 이렇게 드리고요. 등급 평가는 진짜 그냥 무난한 B-와 B0 사이 어딘가인데요. 일단은 B0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고무보트 장면 재밌었다. 기도라님 해주시죠. 저는 일단 빗불. 네. 오, 높은 점수네요. 중간중간에 즐길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하면 A0도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에는 시나리오가 너무 좀 안습이어서 사실 빗불도 높은 점수거든요. 네. 네. 한줄평은 풍요 속의 빈곤. 마치 잠실 토이저러스 매장의 공룡인형 코너처럼. 하지만 추신으로는 가렛 에드워즈 감독님 응원합니다. 점점점. 차기작도 뭐 하실지 궁금해요. 도장 깨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시리즈 유명한 프랜차이즈 도장 깨기. 좋은 각본가 만나서 좀 오리지널 뭐 써보면 좋지 않을까 정도 바람이. 그러니까 이게 감히 벌써부터 비견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고용 감독 위주, 그러니까 각본을 직접 쓰지 않는 고용 감독으로서 물론 이제 스콧 감독님은 제작이나 기획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좋은 각본가, 좋은 제작자를 만났냐 안 만났냐 이거에 따라서 스콧 감독님도 작품마다 편차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 좀 가렛 에드워즈 감독님도 차기작을 좀 좋은 각본가와
좋은 제작자 만나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쥐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을 전 공룡 전문가이자 25년간 한 해 맺혀 계신 우리 기도라님 모시고 방송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영화학개론 초별과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